바이오 81강. 유전자 치료제란 무엇인가?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새로운 의학. 안녕하세요. 바이오 기초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부터 9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9부에서는 미래 바이오 산업의 핵심 기술인 유전자 치료제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최근 바이오 뉴스를 보면 유전자 치료제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유전자 치료를 미래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먼저 기존 치료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약은 병이 생긴 후 증상을 완화하거나 질병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치료는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질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자체를 치료하려는 기술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집의 벽에 금이 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존 치료는 금이 간 벽을 계속 보수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유전자 치료는 건물의 설계도 자체를 수정하여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근본적인 치료를 목표로 합니다. 우리 몸에는 약 2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에는 몸을 만드는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잘못된 단백질이 생성되어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유전자를 세포에 전달하거나 잘못된 유전자의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필요에 따라 유전자를 교정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시도합니다. 현재 유전자 치료는 희귀 유전 질환, 혈우병, 망막질환, 척수성 근위축증, 일부 암 치료 분야에서 실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질환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단순히 하나의 신약이 아니라 수많은 질병으로 확장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도 유전자 치료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질병을 관리하는 치료가 아니라 질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미래의학의 핵심 기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DNA 치료와 RNA 치료는 무엇이 다르며 각각 어떤 장점이 있을까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바이오 82강. DNA 치료와 RNA 치료는 무엇이 다르며 각각 어떤 장점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기초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전자 치료제가 무엇인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DNA 치료와 RNA 치료의 차이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DNA부터 살펴보겠습니다. DNA는 우리 몸의 모든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원본 설계도입니다. 세포는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 우리 몸을 유지합니다. DNA 치료는 이 원본 설계도에 문제가 있을 때 정상적인 유전자를 전달하거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RNA 치료는 조금 다릅니다. RNA는 DNA의 정보를 단백질 생산 공장으로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RNA 치료는 원본 설계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달 과정이나 단백질 생성 과정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DNA는 건물을 설계한 원본 도면입니다. RNA는 그 도면을 복사해 현장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작업 지시서입니다. DNA 치료는 원본 도면을 수정하는 것이고 RNA 치료는 작업 지시서를 바꾸거나 새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DNA 치료는 질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 번의 치료로 오랫동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질환도 있습니다. 반면 RNA 치료는 설계도를 직접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치료를 조절하거나 새로운 질환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mRNA 백신은 RNA 기술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두 기술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환의 종류와 치료 목적에 따라 각각 가장 적합한 방법이 선택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DNA 치료와 RNA 치료를 함께 연구하며 미래 의료의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DNA 치료는 설계도를 고치는 기술이고 RNA 치료는
설계도를 활용하는 과정을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전자 치료제는 어떻게 우리 몸속 세포까지 전달될까? 바이러스 벡터의 원리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바이오 83강. 유전자 치료제는 어떻게 우리 몸속 세포까지 전달될까? 바이러스 벡터의 원리. 안녕하세요. 바이오 기초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DNA 치료와 RNA 치료의 차이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유전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인 바이러스 벡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좋은 유전자를 만들었다면 그 유전자를 어떻게 우리 몸속 세포까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벡터입니다. 벡터는 유전자를 원하는 세포까지 운반하는 운반체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택배를 배송할 때 택배기사가 필요한 것처럼 유전자도 세포까지 전달해줄 운반체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가장 잘하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원래 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자를 사람의 세포 안으로 넣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능력을 치료에 활용했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제거하고 대신 치료에 필요한 정상 유전자를 넣어 새로운 운반체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러스 벡터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벡터는 AAV, 즉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입니다. AAV는 비교적 안전성이 높고 희귀 유전 질환과 망막 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벡터는 렌티바이러스입니다. 렌티바이러스는 유전자를 세포 안에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 KRT와 같은 세포 치료제의 제작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벡터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유전자의 크기에 제한이 있고 면역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는 비바이러스 벡터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질 나노 입자, 즉 LNP 기술이 있습니다. RNA 치료제와 일부 차세대 유전자 치료에서도 중요한 전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의 성공은 좋은 유전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가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벡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유전자 치료의 성공은 좋은 유전자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그 유전자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벡터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AV와 렌티바이러스는 무엇이 다르며 각각 어디에 사용될까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바이오 84강. AAV와 렌티바이러스는 무엇이 다르며 각각 어디에 사용될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기초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전자를 세포 안으로 전달하는 핵심 기술인 바이러스 벡터에 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벡터, AAV와 렌티바이러스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AV, 즉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입니다. AAV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유전자 전달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러 조직의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어 망막 질환, 혈우병, 척수성 근위축증 같은 희귀 유전 질환 치료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한계도 있습니다.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유전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큰 유전자를 전달해야 하는 질환에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렌티바이러스입니다. 렌티바이러스는 세포 안으로 들어간 유전자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환자의 면역세포를 유전적으로 바꾸는 KRT 세포치료제 제작에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세포를 몸 밖에서 조작한 뒤 다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식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렌티바이러스도 신중한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며 유전자 삽입 위치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벡터가 더 좋은 기술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질환의 종류와 치료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희귀 유전 질환에는 AAV가 적합한 경우가 많고 세포 치료제에는 렌티바이러스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두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바이러스 전달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NP, 즉 지질 나노 입자 기술은
RNA 치료제와 차세대 유전자 치료에서 중요한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 기업을 분석할 때는 신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달 기술과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벡터 기술은 다양한 질환에 적용될 수 있는 경쟁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AAB와 렌티바이러스는 경쟁 기술이 아니라 각각의 장점을 살려 서로 다른 질환에 활용되는 핵심 유전자 전달 플랫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전자 치료제는 실제로 어떤 질병을 치료하고 있을까? 성공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락 바이오 85강 유전자 치료제는 실제로 어떤 질병을 치료하고 있을까? 성공 사례로 배우는 유전자 치료. 안녕하세요. 바이오 기초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AAB와 렌티바이러스의 차이와 활용 분야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유전자 치료제가 실제로 어떤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자 치료는 더 이상 미래의 기술만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질환에서 실제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환자들의 삶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척수성 근위축증, 즉 SMA입니다. 이 질환은 운동신경세포가 점차 손상되면서 근육이 약해지는 희귀 유전 질환입니다. 과거에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유전자를 전달하는 유전자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일부 환자들은 운동 기능이 크게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전성 망막 질환입니다. 특정 유전자 이상으로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질환입니다. 유전자 치료를 통해 정상 유전자를 망막세포에 전달하여 일부 환자에선 시력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혈우병입니다.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는 유전 질환으로 평생 응고인자를 반복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치료를 통해 응고인자 생성 능력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부 혈액암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CAR-T는 세포 치료제이지만 환자의 T세포를 유전적으로 바꾸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 기술이 핵심적으로 활용됩니다. 이처럼 유전자 치료는 희귀 유전 질환부터 암 치료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유전 질환, 고형암, 그리고 다양한 만성 질환에선 더 많은 연구와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성공 사례가 있다는 것은 유전자 치료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적응증이 확대될수록 시장 규모도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유전자 치료는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환자의 삶을 바꾸기 시작한 현실의 치료 기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전자 치료제의 한계와 부작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바이오 86강 유전자 치료제의 한계와 부작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기초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전자 치료제가 실제로 어떤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지 성공 사례를 통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유전자 치료제가 가진 한계와 부작용,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자 치료는 미래의학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 반응입니다. 우리 몸은 바이러스 벡터를 외부 물질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역 반응이 나타나 치료 효과가 감소하거나 추가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을 줄이는 새로운 전달 기술이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 전달 효율입니다. 좋은 유전자를 만들어도 목표 세포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원하는 치료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벡터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료 비용입니다. 현재 일부 유전자 치료제는 매우 고가입니다. 개발 비용과 생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치료 사례가 늘어나면 비용 부담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는 장기 안전성입니다. 유전자 치료는 비교적 새로운 치료 분야이므로 수년 또는 수십 년 뒤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 추적 관찰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적용 범위의 한계입니다. 현재는 희귀 유전 질환과 일부 질환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모든 질병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형암이나 복잡한 유전 질환에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는 곧 새로운 기술 개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더 안전한 벡터, 더 정확한 유전자 편집,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그리고 차세대 전달 플랫폼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완성된 기술보다 현재 해결하려는 문제와 이를 극복하는 기술력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유전자 치료의 미래는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로벌 유전자 치료 기업들은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 시장을 누가 이끌어갈까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바이오 87강. 글로벌 유전자 치료 기업들은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 시장을 누가 이끌어갈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기초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전자 치료제의 한계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유전자 치료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 기업들과 핵심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자 치료는 이제 전 세계 빅파마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노바티스입니다. 노바티스는 CAR-T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 오랜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귀 질환과 세포 치료 분야에서도 다양한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슈입니다. 로슈는 유전자 치료와 정밀 의료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희귀 질환과 신경계 질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이자입니다. 화이자는 백신뿐 아니라 유전자 치료와 희귀 질환 치료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플랫폼 기술 확보를 위해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렙타 테라퓨틱스입니다. 희귀 유전 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근위영양증 치료제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블루버드 바이오입니다. 유전자 치료와 세포 치료 분야를 개척한 대표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혈액 질환과 희귀 치료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유전자 전달 기술, 유전자 편집, RNA 플랫폼, 세포 치료 기술을 결합하며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경쟁이 단순히 하나의 신약을 만드는 경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가 더 뛰어난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느냐가 미래 시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기업을 분석할 때 현재 매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임상 파이프라인, 플랫폼 기술, 글로벌 기술 수출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오 산업은 한 번의 성공보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 더 큰 가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미래 유전자 치료 시장의 승자는 신약 하나를 가진 기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혁신을 만들어내는 플랫폼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전자 치료와 CRISPR 유전자 편집은 무엇이 다르며 왜 CRISPR가 차세대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을까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바이오 88강. 유전자 치료와 CRISPR 유전자 편집은 무엇이 다르며 왜 CRISPR가 차세대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기초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글로벌 유전자 치료 기업들과 미래 시장에 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두 기술, 유전자 치료와 CRISPR 유전자 편집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전자 치료입니다. 유전자 치료는 정상긴 유전자를 세포 안으로 전달하여 부족하거나 손상된 유전자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장난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필요한 부품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CRISPR 유전자 편집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새로운 유전자를 넣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유전자를 직접 잘라내거나 수정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유전자 치료는 새로운 문서를 추가하는 것이고, CRISPR는 기존 문서의 오탈자를 직접 수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CRISPR 기술은 세균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원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원리를 활용하여 원하는 위치의 유전자를 매우 정밀하게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CRISPR는 유전자 가위라고도 불립니다. 이 기술은 희귀 유전 질환, 암, 혈액 질환, 그리고 다양한 난치병 치료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의학뿐 아니라 농업, 축산, 식품, 환경 분야에서도 폭넓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위치까지 편집되는 오프 타깃 효과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안전성과 윤리적인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CRISPR를 21세기 가장 혁신적인 바이오 기술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유전자 치료뿐 아니라 유전자를 직접 편집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가치도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유전자 치료는 유전자를 전달하는 기술이고, CRISPR는 유전자를 직접 편집하는 차세대 혁신 기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CRISPR 기술은 현재 어디까지 발전했으며 미래 의료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샥 바이오 89강. CRISPR 기술은 현재 어디까지 발전했으며 미래 의료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기초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전자 치료와 CRISPR 유전자 편집의 차이에 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CRISPR 기술이 현재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의료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CRISPR 기술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실험 기술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시험과 치료 현장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분야는 희귀 유전 질환입니다. 특정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은 원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CRISPR 기술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분야는 혈액 질환입니다. 일부 유전성 혈액 질환에서는 CRISPR을 이용해 환자의 세포를 편집하는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으며 실제 치료 현장에서 활용이 시작된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 분야에서도 연구가 활발합니다. 면역세포를 유전자 편집하여 암세포를 더욱 효과적으로 공격하도록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KRT와 같은 세포 치료 기술에도 CRISPR가 접목되면서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치료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신경계 질환, 희귀 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CRISPR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DNA를 잘라 편집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베이스 에디팅과 프라임 에디팅 같은 차세대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DNA를 크게 자르지 않고도 더 정밀하게 원하는 부분만 수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안전성과 정확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단순히 CRISPR 기술을 보유했는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정확하게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다양한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했는지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CRISPR는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을 넘어 미래 의료를 새롭게 설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이오 100강 총정리, 그리고 플랫폼 기술이 미래 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 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바이오 90강, 바이오 100강 총정리, 그리고 플랫폼 기술이 미래 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기초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은 9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한 바이오 기술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강 동안 바이오 산업의 핵심 기술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용어들이 이제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먼저 바이오 산업은 단순히 신약을 만드는 산업이 아닙니다. 플랫폼 기술을 만드는 산업입니다. 좋은 플랫폼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기술을 이용하여 수십 개, 수백 개의 신약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은 플랫폼 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ADC를 공부했습니다. 항체가 암세포를 정확하게 찾아가고 강력한 항암제를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이중 항체를 공부했습니다. 하나의 항체가 두 개의 표적을 동시에 인식하는 차세대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SC 제형도 공부했습니다.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어 환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기술입니다. 이어 RNA 플랫폼을 공부했습니다. DNA의 정보를 활용하여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거나 질병을 조절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KRT와 NK세포 치료제를 통해 면역세포를 이용한 차세대 세포 치료 기술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GLP-1 비만 치료제를 공부했습니다. 비만 치료를 넘어 당뇨병, 심혈관 질환, 지방간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플랫폼 치료제라는 사실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9부에서는 유전자 치료제와 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질병을 억제하는 시대에서 질병의 원인을 직접 치료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바이오 산업은 AI, 유전자 치료, RNA, CRISPR, 세포 치료, 비만 치료 플랫폼이 서로 결합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신약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력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될 것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좋은 플랫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신약을 만들고 더 큰 기업 가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미래 바이오 산업의 진정한 승자는 신약 하나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플랫폼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다음 10부에서는 CRISPR 유전자 편집 심화 과정과 차세대 유전자 교정 기술을 함께 공부하며 바이오 기초 오디오북 100강의 마지막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